앞에 요거는 할만하신가요? 재밌구나. 그건 아닐 거고, 예, 마음 이해합니다. 처음이라서 그래요. 처음이라서. 그래서 한번 좀 더 지나서 우리 본 수업 들어서 한번 더 들으면 그때는 또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정리를 자꾸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되시면 요 정도는 집에서 한번 더 듣고 그리고 요 관계되는 걸 한번 다시 암기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혹시 재수생이시면 예전에는 교재나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고 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얘는 외우셔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우리는 금융으로 넘어갈 겁니다. 34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금융을 다루는데 금융은 크게 전통적인 금융이 있어요. 전통적인 금융이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렸다. 그럼 이자는 얼마? 갚는 방법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금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쪽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특수한 금융기법 이런 것도 한번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은 어떤 거냐? 이자, 그 다음에 상환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금융인데 이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내요. 하나는 뭐냐면은 고정금리라는 게 있고 하나는 변동금리라는 게 있어요. 이름에 답이 있죠? 고정금리는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딱 그대로. 변동금리는 금리 이자율이 변하는 거죠. 이름에 딱 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쌤 금리가 그대로 있으면 고정이고요. 변하면 변동이면 이렇게 공부하면 의미 없는 공부가 돼요. 이게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게 보다 좀 상세하게 이야기하죠. 고정금리는 내가 만약에 금리가 5%잖아요. 그럼 계약기간 10년 끝날 동안에 내 금리는 5% 계속 가요. 그런데 변동금리는 현재 내 금리가 4%란 말이에요. 4%. 그런데 이게 6% 올라갔다가 다시 5% 내려왔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움직여요. 금리가 움직인다. 이게 변동금리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할 건데 내가 은행과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는 두 사람 간의 관계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면 대출자라고 말해요. 빌리는 사람을 차입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가끔 빌리는 사람을 대출자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여러분 그런 착각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대출에다가 기관이란 말을 가끔 잘 붙여요. 대출기간. 그럼 이게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죠? 은행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에요. 안 믿었겠지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대출기간 하면 대출자, 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대출기간, 대출자, 금융기간 다 섞어서 나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차입자, 우리. 이 느낌 아시겠죠?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 되느냐 하면은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고정금리일 때 둘 중에 누가 유리하고 요거일 때 누가 유리하고 그게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아셨죠? 그런 결론부터 이야기할 건데 고정금리는 대출자, 대출기관이 손해예요. 왜 손해가 되느냐 하면 대출기관이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손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변동금리면은 차입자가 손해예요. 손해라는 말은 차입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낱낱이 밝혀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은행에 5%로 돈을 빌렸어요. 기간은 10년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내 이자율은 계속 몇 프로죠? 5%.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죠. 시장 기준금리 변한단 말이에요. 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이 돈을 2020년도에 빌렸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이 됐어요. 이때 금리가 5%에서 8%로 올라갑니다.
5%였던 금리가 8%로 올라가요. 자, 그러면 나는 이미 5%로 대출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5%든 8%든 100%든 나는 이자 계속 몇 프로 내면 되죠? 5% 내면 되는 거예요. 고정이니까. 그런데 봄 금리가 8%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자, 금방 돈을 빌린 차입자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손해가 아니니까. 그런데 대출자, 대출기관 은행입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대출이 8%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는 몇 프로밖에 못 받아요? 5%. 이 말은 3%만큼 수익이 줄어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자 은행은 수익성이 악화돼요. 왜 그렇게 됩니까? 아니, 남는 거 있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정금리, 그 대출금리가 8%면 예금금리는 한 2%쯤 될 거예요. 대출금리가 8%면 예금금리는 5%쯤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때는 은행이 나한테 3% 마진을 먹었지만 지금은 은행은 나한테 마진이 없어요. 마진이 내인데 이자 5% 받아가지고 예금자한테 5% 주는 거예요. 은행은 수익이 줄어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싫은 거라. 이게 은행은 요게 싫어.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대출기관이 손해다, 위험을 부담한다, 이 뜻이 됩니다. 즉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나는 고정금리는 그냥 그 이자 주면 끝이라. 그런데 은행은 오르고 내리는 부담을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변할 수 있는데 그걸 은행이 부담해야 되는 이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 생각해 볼까요? 자, 이제 이자가 3%로 내려왔습니다. 올라가는 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나는 이자 몇 프로 줘요? 5%. 근데 지금 2023년에 대출하는 친구들은 이자 몇 프로 줘요? 3%.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자 5% 내고 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대출했으니까 지금 대출하면 이자가 몇 프로다? 3%예요.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대부분의 이런 차입자들은 기존 대출을 조기 상환합니다. 그리고 3% 신규로 대출을 냅니다. 조기 상환하는 것은 5%. 신규 대출은 3%. 이걸 전문 용어 갈아탄다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상품이 많이 있어요. 금리가 높으면 금리가 낮으면 갈아탄다 이 말이야. 금리 높으면 갈아타버리는 거라.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은행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내인데 못 벌고 금리가 내려와서 좀 벌어보려고 하면 내가 갚아버리는 거라. 은행은 이익 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기관이 고정금리를 안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 이 고정금리는 대출기관이 손해니까 그래요. 그럼 고정금리는 대출의 손해니까 대출기관은 변동금리를 좋아해요. 네. 4%로 대출했지만 지금같이 자, 우리 작년보다 지금 이자율 금리가 올라갔대요, 내려갔대요?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어디에서 힘들다 그러죠? 은행이 아니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을 미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냐? 내가 이 4%일 때 이자 100만 원 냈어. 근데 6% 내면 이자가 150만 원 나가야 되거든. 내가 차입자가 손해다. 이 올라가는 부담을 차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즉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누구에게 위험이 부담이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외우면 못 외워요. 문제 못 풀어요. 외우면 백발백중 답을 못 찾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자,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현재 상황에서 변동금리 상황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이야.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대출기관, 금융기관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게 가장 전통적인 기출 지문이에요. 지금 말한 지문은 시험에 5번 이상 나온 지문이에요. 비슷한 지문으로.
이해하시겠죠? 이 지문을 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거 관계를 이해해야,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관계, 대출기관과 차입자 간의 관계, 누가 이익 손해인지를 좀만 생각하면 이거는 시험장의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쉽게 이걸 외우는 방법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냐, 현재 금리가 오를 때 차입자들, 빌린 사람들 아우성을 치잖아. 힘들다고. 그걸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느낌 보시면 되고. 자, 고정금리 이제 이야기를 다 했고요. 변동금리 좀 보도록 할게요. 변동금리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은 기준 금리에다가 가산금리가 더해집니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요 4%일 때 4%일 때는 어떤 구조로 되느냐 하면은 기준금리가 만약에 1%라고 가정하죠. 가산금리가 3% 되는 거죠. 요 개념을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어떤 거냐면은 기준금리는 은행의 원가에 해당됩니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마진에 해당돼요. 자, 이 개념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은행은 어디서 돈을 땡겨오겠죠? 예금자한테서. 예금자한테 돈을 땡겨오고 이자 몇 프로 줘요? 1%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걸 우리 뭐라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라는 이야기예요. 즉 예금 평균이 1%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1% 주고 돈을 가져왔다. 거기다가 은행 마진 3% 붙여서 대출이자 몇 프로? 4%. 그게 대출이자예요.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가 금리가 6% 된다라는 거는 6% 되는 거는 은행의 마진은 똑같은데 요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산금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 기준금리가 변해요. 선생님, 기준금리가 왜 변해요? 이거 기준금리가 변하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예전 작년보다 높다라고 느끼죠? 올 초보다 지금 올 말에 금리 올라가죠. 왜 올라가느냐? 기준금리가 올라갔어요. 기준금리가 왜 올라가느냐? 지금 원인은 사실은 미국 애들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참 축복받은 나라예요. 자기들 경제 안 좋은 걸 다른 쪽에 퍼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IMF 때 제가 미국을 막 치라고 그래 부러워서 그래. 우리는 IMF 때 달러가 없어서 IMF 구제복급 취급을 받았잖아. 미국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지, 찍어내면 돼. 이게 기축 통화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는 사실은 미국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도 그게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지금은 뭐냐, 우리나라 대출금리 1%인데 미국이 대출금리를 3%로 올려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예를 쉽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삼성생명이라고 볼게요. 삼성생명의 돈이 이렇게 우리나라 농협에 넣어놨어요. 1%. 그런데 미국 투자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 몇 프로 줘요? 3%. 그러면 삼성생명 돈을 여기 냅둬 여기 옮겨요. 옮기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자본이 해외로 유출이 되잖아. 이게 주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식도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걸 자본주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우리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기준금리.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좀 올라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원인은 사실은 요 원이네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예금 평균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에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볼 거예요. 34쪽 밑에 위에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가로 4번 볼게요. 고정금리 저당 상환 방식, 동그라미 3번만 봅니다. 시장 변화의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기관이 부담하게 된다. 이 부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지문이에요. 동그라미 3번. 시장 변화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그랬죠?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대출기관이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장금리 상승시 돼 있죠. 그게 뭐냐? 나는 5% 대출했는데 시장이자가 8% 올라갔어. 이렇게. 상승시 이겁니다. 오른쪽에. 차입자는 기준들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대출기관은 수익성 악화. 이거죠. 대출자는 수익성 악화된다. 지금 이거 설명한 겁니다.
밑에 시장금리 하락 시 시장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그때 어쩌면 조기 상환하려고 한다. 조기 상환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5번입니다. 변동금리 보시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설명이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말하죠.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구성입니다. 느낌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자에 관계되는데 그럼 선생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 해줍니까? 없습니다. 대출은 변동금리밖에 안 해줍니다. 선생님 지금 내가 옛날 고정금리 받은 것 같은데 정부 정책 자금이에요. 최근에 들어와서 은행은 이런 대출을 안 해줍니다. 전부 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전부 다 차입자도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금리에 관한 거고요. 이제 이것만 하면 우리 마칠 거예요. 이제 뭘 다룰 거냐면은 저당 상환 방식이에요. 돈을 은행에다 빌렸단 말이죠. 은행에 돈을 빌렸으면 상환 빌린 저당을 상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상환하는 방법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건데,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원금이 균등하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얘는 포인트가 원리금 균등, 글자 하나가 더 많아졌어요. 세 번째가 최정식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점정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최정식 상환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부터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릴 때 이건 전통적으로 이런 경우를 제가 설명할 때 그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좀 많이 해요. 그러면 물론 숫자가 아닌 그 이론적으로만 설명해도 괜찮긴 해요. 그런데 숫자를 좀 이해를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계산 문제 풀 때 좀 수월해요. 왜? 이게 숫자가 계산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은행에 1억을 빌렸어요. 여러분이 1억을 빌렸는데 조건이 뭐냐? 10년 이자율은 5% 이렇게 돼요.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갚아 나가겠죠? 네? 갚아 나갈 겁니다. 그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상상할 거냐면 원금 균등은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원금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원금은 1억 나누기 10년 합니다. 그러면 내가 1회차 갚아야 되는 원금이 얼마나? 1,000만 원이죠. 나누기. 그 다음에 2회차 갚아야 되는 원금도 1,000만 원이죠. 3회차 갚아야 되는 원금도 1,000만 원이죠. 원금은 1,000 갚아요. 자, 이자를 볼 겁니다. 첫 해 이자는 1억 곱하기 5% 할 거예요. 그럼 이자 얼마 나오죠? 5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해 이자는 500이고 그래서 합해서 얼마 나오냐? 1,500만 원이 첫 해 상환액입니다. 둘째가 됐습니다. 둘째는 또 이자가 500이냐?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원금은 똑같는데 내가 1억 가지고 5% 계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언제나 이자는 대출액의 이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저당 잔금에다 계산하는 거예요. 1억을 빌렸지만 얼마 갚았죠? 1,000만 원. 남은 돈이 얼마죠? 9천만 원. 9천만 원을 5% 계산하면 이자가 4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1,450이 되겠죠? 자, 세 번째가 왔습니다. 세 번째 오면은 원금은 1,000만 원 똑같은데 이자는 2천 갚았잖아. 8천만 원에 5% 계산하면 이자 400이겠죠. 그럼 얼마죠? 1,400. 요렇게 돼 나가는 게 첫 번째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자, 이걸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원금은 1,000 원금은 어떻게 1,000 어떻게 하냐? 균등하다, 일정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자를 볼게요. 이자는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줄어들고 있죠. 처음에는 많았다가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원금 이자를 단 우리 뭐라 하냐면은 원리금이라고 말합니다. 원리금은 1500, 1450, 1400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감소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이론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계산 문제로 이렇게 나와요. 이론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원금 균등 방식은 원금은 균등하나 이자는 점차 기간과 지날수록 감소한다. 이게 이론 문제예요. 계산 문제는 뭐냐? 4회차 이자가 얼마입니까? 5회차 원리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계산 문제예요. 제 말이 해주시겠죠? 이게 따로지만 원리는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1, 2월이나 이럴 때는 제가 계산 문제를 예를 잘 안 들어요. 근데 나중에 좀 실력이 되면 계산 문제를 푼다고 그때는 요거는 그냥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계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금 균등이 계산된다라는 거죠. 그걸 교재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자 볼게요. 7번에 동그라미 1번 볼깁니다. 원금 균등 사항 방식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원금 상환액은 동일하다. 밑에 이자 지급액은 감소한다. 밑에 원리금 상환액은 감소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원리금 균등 사항 방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내가 10년 5%에 해당되는 저당 상수를 계산해. 이건 예를 들어서 저당 상수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공식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 대출하러 가면은 은행 직원들은 이거 책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10년 5%의 저당 상수를 찾아. 그러니까 이게 0.13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1억 곱하기 0.13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오죠? 1,300. 자, 어떤 거냐? 첫 해 1,300만 원 갚아요. 두 번째 또 1,300 갚아요. 세 번째 또 1,300 갚아요. 이렇게 10년 지나면 원금이자 다 갚은 거예요. 어떤 구조가 되느냐? 원금이자를 단 원리금은 1,300, 1,300, 1,300으로 어떠하느냐? 균등하다. 이건 그런데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좀 이제 계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안에서 원금과 이자의 비중이 달라지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첫 해부터 첫 해 이자 500은 똑같아요. 왜? 1억에 5% 계산하니까. 그러면 합해서 얼마 나온다 그랬죠? 1,000. 합해서 얼마? 1,300. 그러면 이자가 500이면 원금 얼마 될까? 됐죠? 자, 두 번째가 왔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이자를 먼저 계산할 건데요. 자, 이자는 1억에다가 800만 원 갚았잖아. 그럼 잔금이 얼마죠? 920이죠. 곱하기 0.05 합니다. 그럼 이자가 얼마나 오느냐? 이게 46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합해서 1,300이 나올 거니까 원금 얼마 나오겠죠? 840만 원 되겠죠. 대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옵니다. 세 번째 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자는 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그만큼 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원금은 증가하고 이자는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꼭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면은 이게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 아니 내가 돈을 갚았는데 왜 원금이 증가하냐 이 말이야. 갚았는데 거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틀려요. 왜? 돈을 갚았는데 왜 원금이 증가하느냐? 원금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잘 봐야 됩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은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이 자동차 할부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현대자동차를 이렇게 할부로 구입했어요. 현대캐피탈을 통해서 할부로 구입하면 매월 갚아 나가는 금액은 똑같아요. 그 안에 원금과 이자의 비중이 달라지는 거야. 이자는 원금이 줄기 때문에 이자는 줄어요. 이자가 주는 만큼 합계액이 똑같기 때문에 원금의 비중이 어떻게 될까? 증가하는 거죠. 1300, 1300, 1300에 원리금은 균등한데 이자가 주는 만큼 원금이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 거지. 이건 뭐냐? 원금이 증가한다기보다 이렇게 돼야죠. 정확하게는 세팅된 1300만 원 안에서 이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원금의 비중은 증가하는 거죠. 1300 안에서.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걸 줄여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은 균등하나 이자는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그렇죠? 그 지문이 요걸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교재에서 한번 볼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봅니다. 처음에 원금 상환액은 대출규모가 증가하다. 증가 동그라미. 요거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자 지급액은 감소한다. 원리금 상환액은 동일하다. 자, 그게 요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감이 오시면 좋은데, 자, 그런 느낌이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점정식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점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원금이 잡한 원리금이죠. 원리금이 처음에 작았다가 점차 이렇게 점차 증가하는 이런 방법을 최정식, 증가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이한 지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3번 최정식 보면은 밑에 봅니다. 젊은 계층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적합하다.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처음 지출이 좀 부족하죠. 소득이 작으니까.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구조를 좋아한다. 이런 거고요. 밑에 보면은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작아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의 수임이 가장 크며 초기 지불액이 이자 지급에도 미치지 못해서 저당성 오히려 증가하는 부의 상환 밑줄.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부의 상환이 뭐냐라는 얘기죠. 이게 여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점정식을 합니다. 원금이자 점점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원리금이 첫 해가 400만 원이에요. 자, 볼게요. 첫 해 이자가 우리 얼마로 계산했죠? 500 계산했죠. 그죠? 첫 해에 500인데 처음에 돈을 작게 갚았어. 첫 해 이자에도 못하게 400만 원 갚았잖아요. 그럼 이자를 얼마를 또 못 갚았죠? 100을 못 갚았잖아. 못 갚은 만큼 은행이 깎아주나요? 아니죠. 이걸 원금에 붙여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빌린 돈이 1억이에요. 돈을 한번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1억보다도 더 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부의 상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정식 상환 방법은 초기 그 상환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보시나요? 자, 요건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원금 균등은 이런 원리금 요런 개념이라는 거죠. 거기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이겁니다. 자, 여기는 원리금이 처음에 많았다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감소하죠. 여기는 원리금이 계속 어떠하죠? 균등하죠. 여기는 원리금이 처음에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많아지고 있죠. 요걸 지금 말한 이걸 그래프로 만들어냅니다. 이 그래프는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됩니다. 예, 다음 수업할 때 제가 그려드리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기서 지금 말했던 요걸 정리할게요. 요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처음에 많았다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작아지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원리금 균등 방식 요거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어떠하죠? 이렇게 균등. 그 다음에 점정식 봅니다. 점정식 상환은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고 있죠. 자, 이거는 숫자를 가지고 제가 만든 거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원금 균등은 첫 해가 1,500.
두 번째가 1450. 줄여나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첫해 1300, 1300, 1300 동일하게 가고 있죠? 점정식은 작았다 하면 줄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럼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나 이런 지문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 방식이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도 많다. 맞는 지문이죠. 어렵다, 그죠? 다시.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은 1500, 1300. 초기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 방식의 상환액이 원리금 균등 방식의 상환액보다 많다.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방식이 점정식 상환액보다 많다.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요런 지문을 섞어서 나온다 이 말이죠. 요런 게. 자, 그러면 문제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이론 문제는 계산 문제 이걸 수치화시키는 거고요. 바로 잡고 이론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얘와 요거와 요걸 섞어서 문제를 내요. 섞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기출은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거 같으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은 균등하나 이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2번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형태이다. 3번 초기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 방식의 상환액이 원리금 균등 방식의 상환보다 많다.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나온다. 어떻게? 근데 정답은 일반 여기서 결정해요. 그래서 기초만 한 상태에서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왜? 이 지문이 나에게 낯설게 느껴지거든. 이 지문이 내가 좀 친근해서 여러분이 잘 풀려요, 문제가. 근데 이 지문이 낯설기 때문에 안 되는데 좀 더 어렵게 내게 돼요. 어떤 거냐면은 자, 단위를 높이면 저당 잔금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상상을 해볼게요. 내가 은행에 돈을 1억을 빌렸습니다. 요거는 처음에 돈을 많이 갚았죠? 원금균등이 처음에 돈을 많이 갚았잖아요. 그럼 잔금이 제일 작겠죠? 그죠? 요거하고 반대가 되는 거라,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자, 내가 원금 균등 방식은 처음에 상환액이 많잖아요. 그죠? 처음에 돈을 많이 갚았잖아. 그러면 중도의 돈을 갚을 때 남아있는 잔금이 제일 작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문제를 내는 거죠. 어떻게? 중도 상환 시 저당 잔금은 원금 균등 방식이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위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제. 자, 거기에 어디 있는지 책에 표기해 드릴게요. 책에 표를 보시면 바로 3번에 부의 상환을 밑줄 거라 그랬죠, 아까? 네, 참고 보시고 8번에 봅니다. 제가 설명한 요거예요.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 표를 봅니다. 8번에 초기 원리금 상환액 원금 균등 요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점 최정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맨 밑에 봅니다. 중도 상환이 잔금 이건 똑같는데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죠? 반대로 되어 있죠. 요게 요거예요. 요 느낌을 잡으면 돼. 요게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아시면 돼. 이걸 요게 어디서 나왔느냐? 요게 여기서 나와. 이걸 표로 만든 게 요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즉 지금은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요거 여러분 마음 압니다. 어렵게 느끼는 요 표는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왔는데 이건 원금 균등 방식은 처음에 원리금이 많고 뒤로서 원리금이 작아져요. 원금 균등 방식은 처음에 원리금이 많고 점점 원리금이 작아져. 1500, 1450, 1400, 1300, 1200, 1100, 900, 800, 700 점점 작아져. 이렇게 마시겠죠? 1000만 원까지 내로 해. 원금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까지 내로 해. 어떤 이렇게 점점 작아진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증가 이자 감소. 원리금이 동일한 거죠. 그래서 원리금이 1300, 1300, 1300, 1300 동일. 그러다 보니까 초기 상환액이 원금 균등 1500이 원리금 1400보다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은 1번, 2번, 3번 순서로 많다 이런 이야기라.
그걸 표로 만든 게 8번의 첫 번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8번에 있는 원검균 등 원리검균 등 최성식 비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가 이걸 말하는데 찜찜하면 요걸 그려 놓으시면 돼요. 요걸 굳이 안 그려도 괜찮은 게 나중에 지웁니다. 나중에 우리 본격적인 본격적인 교재 들어가면 제가 교재 적으라 그래요. 기초반이니까 여기까지 몰라시고 되는데 이걸 어디에서 나왔냐? 여기에서 나온 게 요놈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뭐냐? 결국은 이건 사안 방식은 요 이름에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름에서. 이 사안 방식 이름에서 나와서 정리했고 요거 원리금 사안행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요놈이다. 섞어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힘들다 그죠? 오늘 좀 어렵나요? 재밌구나. 그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만 이해한다 그랬죠. 제가 처음 들으시면 어리벙벙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 3시간 했었어요. 첫째 시간에는 우리 수익률 이야기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구나. 둘째 시간에는 영업현금 흐름하고 투자 분석을 했어요. 셋째 시간에는 이자하고 상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본 수업에 들어가도 지금 한가한 개념하고 유사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쌤 들었는데 나 알만 안 해요. 그러면 1월 2, 3, 4월 수업도 이해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요거에다 조금 살을 붙여 내가. 오늘 수업한 게 조금 살 붙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느낌? 그런데 좀 쌤 반응이 대부분 어떻게 이 단어 설명하면 대부분 뭐냐? 반응이 알 것도 긋고 모를 것도 긋대요 이래요. 반응이 어떤 건 알겠고요. 어떤 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반응이. 그분들은 이런 단어는 내가 다음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 본수업에서 이해하시겠죠? 제 말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그래서 연말도 좀 빨리 맞춰 드릴 테니까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했어요. 제가 빨리 맞춰 드리니까 다음 주가 미리 이제 이야기 다음 주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 할 내용이 뭐냐면은 금융가에서 간단하게 한 시간 한 다음에 뭐라 할 거냐면 감정평가를 다룰 거예요. 감정평가도 똥 느낌이 오래요. 이런 느낌. 그래서 조금 이것도 책을 혼자 보면 몰라요. 근데 포인트를 잡고 보면 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와닿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내게 되는 거니까 그냥 막 외워서는 문제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약을 제가 만들어 드렸지만 요약을 외워서는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를 적절하게 이해를 해야 듣고 이해를 해야 여러분의 암기도 쉬워지고 문제가 잘 풀린다라는 거지. 그걸 나중에 뒤에 다음 수업도 이렇게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도 그렇게 할 거니까 한마디로 빠지지 말라고.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자, 여하튼 날씨 요지가 막 얼음도 많고 하니까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연말 잘 보내고 우리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무슨 요리 알고 있죠? 결혼이? 이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